숨어있는 경제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경제사 평행이론, 오늘도 존쌤, 한나쌤, 그리고 저는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거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가 수건사업 통일, 그리고 통일과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 통일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인터넷에 굉장히 썰이 많아요. 네. 뭐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저야 뭐 남자다 보니까 이제 군대 가는 거 그쵸. 관련이 많아요. 군대 가는 엄청 재밌는 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네. 상황극으로 해볼까요? 제가 남자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곧 입대해야 되는데 남북관계 좋아지면 군대 안 가거나 복무기간 줄어드나요? 그렇다면 최대한 늦춰보려고요. 답변입니다. 님, 최대한 빨리 가세요. 지금은 기껏해야 강원도 양구지만 통일되면 백두산이나 개마고원으로 발령날 수도 있습니다.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진짜 빨리 가야 되겠다. 군대도 군대지만 우리가 제일 피부로 와 닿을 건 경제적인 분야에서 과연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네. 아니 뭐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통일의 경제학, 이걸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기사들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기사가 한국 통일하면 중국 앞지르고 세계 2위 경제 대국 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2007년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거를 기초해서 쓴 기사인데, 이 보고서에서 2050년에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된다.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거든요. 이거 동의할 만한가요? 되면 좋죠. 그럼 좋은데 좋겠다. 8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3만 달러 넘어가지고 이제 서지구 대접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건데 2배, 250% 정도잖아요. 8만 달러면 이제 대기업 부장님.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을 띄워주는 것도 있지만 중국을 깔려고 한 보고서가 아닐까. 네, 그런 우리가 이용당했군요. 그런 기쁜 2등은 뜻이. 너희가 아니고 한국이 될 거야. 이런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워낙 정부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경제다. 네, 평화가 경제다, 이런 부분이 분담 비용은 일단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분담 비용이 1년에 몇 조 정도 쓰신 줄 아세요? 얼마나 쓸까? 진짜 많이 쓸 것 같은데. 40조를 쓴대요. 40조? 매년 40조를 쓰는데, 이게 좀 준다면 네. 교육 쪽이라던가 뭐 우리나라 최첨단 그런 과학기술이라던가 그런 쪽에, 아니면 뭐 출산장려에 엄청 돈을 쓴다던가 뭐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분담 비용에 아까 40조 말씀 주셨는데 그건 이제 국방비에 한해서 그쵸. 40조고요. 국방비 외에도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좀 비워야 되고, 또 그게 딱 맞지 않으면 또 휴학을 해야 되고 많은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나. 남자분들 멈춰있는 거죠, 그렇죠. 그 그 순간.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아요. 그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손실이 많을 수 있다. 맞아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정말 사실 공대생들 그렇죠. 저 한참 머리 굴러가고 정말 이렇게 최첨단 뭔가 기술 만들고 이럴 때 논문 하려고 하는데 군대 가버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갔다 오면은 리셋된대요. 뭐 이런 맞아. 얘기 있죠. 티처의 스펠링도 헷갈려진다고, 군대 갔다 오면. 사실 정말 그렇게 돼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너무 아깝다. 그런 인재들 아깝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복학생들 공부 못한다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 복학생 오빠들하고 술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밥 많이 먹어주고. 복학생 전체를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복학생 화이팅! 네. 아니, 근데 정말 그 뭐 분단 비용도 비용이고, 이 통일이 됐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통일 비용이 생길 테니까 그 비용도 비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 통일 비용하고 분단 비용을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요거 뭐 혹시 뭐 연구한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그 자료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은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국가 전체 GDP의 6에서 6.9% 정도 들어갈 거다라는 그 계산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통일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통일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분담 비용은 얼마냐라고 했더니 4에서 4.3%. 그 정도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2% 정도가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 GDP의 2% 정도라면 한 30 몇 조에서 4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산출됐는지 좀 봐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담 비용은 우리가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이고, 통일 비용은 새로운 그런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통일 비용을 아까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 다 의견들인데 근데 사실 네. 그 분단 비용 중에서 이제 국방비 부분이 아까 40조, 50조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통일된다고 그럼 국방 비용이 40조에서 빵원으로 다 깎일 그렇진 것이냐? 네, 그렇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통일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좋아질 것 중에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경제의 어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41인데요. 인구가 26위로 껑충 높아집니다. 오.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바로 유네스코 문화재.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 19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 10위에서 5위로 껑충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스포츠 강국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국가 신용도가 올라간다는 부분이겠죠. 일단 리스크가 사라지니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성장 동력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뭐 긍정적인 부분만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부정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네. 뭐 문화의 이질적이라든지 뭐 말도 많이 달라졌고 뭐 여러 가지 습관들도 좀 다를 것 같고 또 일단 제일 큰 거는 경제적으로 남과 북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경제 격차.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GDP가 한 1,800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이 한 25조 정도 돼요. 25조 네. 몇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개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아. 네. 그러니까 2%가 채되지 않습니다. 2.2%에서 1.4%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뭐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 와중에도 놀라운 건 경제 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워낙에 절제적인 차이가 좀 무역을 심하죠. 안 하니까. 그렇죠.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일단 그러면 우리 비슷한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 뭐 분단 국가가 통일을 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예가 사실 아주 근래에 있었잖아요. 독일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분단의 역사가 우리보다 짧아요. 한 40년 되는데 이 분단의 네. 역사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이제 서독은 자본주의고 동독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였잖아요. 이제 소련이 점점 힘이 빠지고 소련이 붕괴 조짐이 있으면서 1980년대부터 이제 동독 안에서 이제 개혁 바람이 붑니다. 민주화 운동. 자신들끼리 자유 총선거를 통해서 서독하고 통합하겠다고 동독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이 된 것이죠. 사실 잘 알지만 유명한 게 독일의 분단 상황하고 한국의 분단 상황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독일이 동독이 있고 서독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건데 베를린이 네. 동베를린, 서베를린 나눠져 그랬죠. 있었거든요. 베를린 그러니까 자체는 동독 땅에 있었지만 그 그렇죠. 중에 서베를린은 또 서독이 관할하는 그렇죠. 거예요. 서베를린 사람들은 고향 가려면, 친척 가려면 동베를린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역으로 동베를린 사람들도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이게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면 우리는 장벽이랑 군사 분계선이라 뭐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이제 베를린은 우리로 치면 이제 수도가 중간에 이제 벽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위대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있어서 좀 더 와닿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독 사람들이 서베를린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커요. 아, 그냥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볼 수가 그렇죠. 있었군요. 베를린 장벽이 처음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아. 높은 데 올라가면 서베를린, 동베를린이 서로 보였어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우리 뭐 남상공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게 어느 순간 소련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동독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서베를린들은 유용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많이 어필해야겠다. 우리 잘 산다고. 아니 근데 그 동독하고 서독 이 체제가 다른데 이 뭐 좀 혼란스러운 건 없었습니까? 초반에 당연히 혼란스러웠죠. 약 10년 정도의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동독이 서독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서독이 아무래도 앞서갔기 때문에 서독을 따라하게 되는데 이제 동독 입장에서는 막 정체성 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약간은 동독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좀 남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일단은 실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합쳐지면서. 그리고 약간 급작스러운 통일로 동독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 네. 화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폐는 서독 화폐의 실제 가치 비율을 1대4라고 판단해서 바꿔주기로 했는데 서독 정치가들이 그냥 어려워도 감행하자, 1대1로 바꿔주자,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도 있었습니다. 헬무트 콜. 네. 아 그렇게 1대1로 했구나. 이건 서독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독과 동독 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뭐 네. 사실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실 드라마틱하게 통일은 됐는데요. 네. 서독 입장에서는 얘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얘들 어떻게,
동독 애들은 이제 그냥 서독 가가지고 빨리 일자리나 잡고 막 이렇게 하려는데 얘를 어떻게 다 받아 약간 고민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돈입니다. 네. 돈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에서는 동독 마르크가 서독 마르크의 4분의 1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고민을 한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거두면 서독 사람들한테 반발이 심할 거예요. 서독 정부의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낮춰줍니다. 우리도 지금 통일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이게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정책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통일됐는데 갑자기 7% 내던 세금 20% 내라고 하면 통일 되돌려라고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돈을 걷지 말고 돈을 푸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땅이나 행정적인 권리를 전쟁 이전 것도 다 인정을 해서 나라가 다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세금이 별로 오르진 않았어요. 비용이 많이 든 건 맞는데 오히려 이게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게 되는 역할은 좀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독일이 1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서독과 동독이 만약에 분단된 상태였다면 서독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유로화가 과연 그런 형태로 출범을 했을까? 만약에 유로가 출범했을 때 동독이 거기 편입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동독은 현재보다 굉장히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제와 관련된 넘치는 정보 혹은 뒷담화 TMI 경제사입니다. 오늘은 저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제 직업이 아나운서니까 이 말이 어떻게 다른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북한과 우리나라의 언어 한번 비교 보도록 할게요. 자, 남한의 컵이라고 하는 거 북에서는 고뽀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넛을 너무 정겹다. 가락지빵. 오빠 나 가락지빵 하나 먹고 싶어. 주스가 정말 웃깁니다. 주스. 과일 단물. 과일 단물. 고주 과일 단물 하나 봅시다. 네. 이것도 줄여가지고 이제 과단이라 그러죠. 그리고 과단. 의외로 오징어가 낙지고요. 네. 거짓말은 고주 꽝포 부리지 마라 이렇게 하죠. 꽝포. 꽝포. 저 옷까지 오늘 북한 좋은 것 같은데요. 저 괜찮다가 일 없다. 사실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예 없는 것들은 오히려 적응이 돼요. 근데 오징어 낙지처럼 있는 헷갈린다. 말인데 다르게 쓰고 있는 말들은 문제가 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도 조금 느낌을 좀 다르게 쓰는 게 우리는 막 얘기를 막 엄청나게 크게 하면 야 흥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 야 격동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격동이라고 하면 격동이 70년대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고조 격동하지 마라. 격동하지 말라 이래. 저는 좀 재밌게 와닿는 말이 꽝포네요. 꽝포. 전 그거 마지막 공식 질문이죠. 통일,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이 통일이 하나의 또 새로운 시장 개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북한 분들이 분명히 유튜브 많이 보실 것 같고 또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고구려사 연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콘텐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독일이 지금까지 돌아보니 통일 이후로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은행이에요. 금융? 네.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본이죠. FR. 자본도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돈 못 받을까 봐 걱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신용 공여, 즉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보증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통일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오히려 금융이 더 돈이 된다. 오늘 통일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